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부정선거 집중 검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추린 4가지 쟁점, 그러니까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중에서 오늘은 요 첫 번째 계엄 선포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과정의 어떤 절차적 적절성 이런 걸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특히 이제 계엄을 선포한 뭐 이유가 이거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게 부정선거 논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에요. 네. 증인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할 예정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한테는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질의가 될 거고, 신원식 실장한테는 계엄 사전 모의,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이 작년 3월 말 4월 초에 윤석열, 김용현, 조태용 여인영 방첩사령관 요들과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걸 언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될 거고 네. 백종욱 3차장, 김용빈 총장한테는 이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헌재에서는 그 피신조서 증거 능력 논란이 일단 크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진술을 담은 신문 조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법정에 가면은 바로 그대로 증거 능력이 채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이게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진술을 했던 것도 그래서 조서에 썼던 것도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해요. 당사자가 오케이 해야만 증거 능력이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0년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했을 때는 증거 능력을 헌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예, 예. 그 피신 조서가. 근데 이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진술을 바꾼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전직 사령관들 중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재 심판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뭐 그 사령관들이 수사기관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저거는 배척해라, 기각해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어제 헌재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나왔어요? 형사 재판이랑 헌법 재판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또 하나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론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이게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2차 변론인데 이제 뭐 또 역시 돌고 돌았어요. 변론 그 취지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니 그 공문 보면은 인사청문회 보낼 때 국회의장 측이랑 국민의힘 측에서 보낸 그 공문을 보면 합의된 것 같아 보이는데 합의 안 됐으면 다른 공문 다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요. 네, 질의를 했더니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뭐 그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시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백인 상태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문을 보낸 거였다. 뭐 정말 합의된 건 아니었고 합의됐는지 뭐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빙빙빙 돌았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 선고일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여기저기 살펴봐야 될 곳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국가인권입니다. 어제 대통령한테 방어권 보장하라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네, 방어권 보장하는 내용은 의결을 했지만 반대로 또 그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기각을 했었고요. 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 의결을 하는 과정에 인권위 청사를 보수 유튜버랑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예 어떤 일종의 점거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막아섰고, 뭐 물론 이제 나중에 경찰이 그걸 이제 해제를 했지만 또 한 번 옛날에 이제 법정 폭동이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돼서 또 우려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구석구석 여기저기 소식들을 지금 모아서 정리해 주셨는데 박순봉 기자는 특히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이제 헌재에서 검찰이 조사한 걸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맞붙은 그런 그림이 됐잖아요. 네.
이게 또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어제 이제 변호사 한 4명한테 제가 쭉 물어봤습니다. 이걸 음흠.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성향을 가진 변호사조차도 뭐 헌재의 판단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 판단을 좀 존중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민사 사건, 즉 이게 징계 사건이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최상위급이긴 하지만 임명직이긴 하지만 아니 선출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징계 사건이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형, 몇 년형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직책을 유지할 거냐 박탈할 거냐 그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형사 사건에서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한 80% 이상 정도 확정이 돼야지 유죄를 주는데 민사 예.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은 뭐 한쪽의 선을 들어주는 그런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 마찬가지로 이 탄핵 심판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뭐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데 음.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만약에 이 형사 사건처럼 매번 그 징계를 이제 판단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적용을 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치 이렇게 증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면 시간이 무한정 오래 걸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장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장기간 방치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 절차 같은 것들은 그 네. 탄핵 심판에 관련된 절차는 헌재가 기본적으로 다 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일종의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다만 우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굳이 원래대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헌재가 알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공판 중심주의로 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도 없는데 그걸 일일이 다 되짚어지는 가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들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제 7차 변론기일이고 목요일이 8차 변론기일. 헌재의 계획대로라면은 8차 변론기일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주 정도 후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속내를 좀 취재를 해보면은 물론 지금 최근에 그 보수 지지가 집결이 되고 이런 과정이 예.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인용이 될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런데 다만 이건 일종의 금원령이 내려져 있는데 조기 대선은 금원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얘기한다라는 건 어떤 네. 의미가 되냐면 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불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이미 대통령 탄핵될 거 생각하고 움직이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는데 수면 아래서 보자면은 당에서는 확실히 인용 쪽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조기 대선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 예, 사이에서요. 예. 뭐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표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상을 오래 치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오래 치른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불복하는 움직임을 상당히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상당히 끌고 가게 되면 그리고 그 과정이 길어진다라는 건 결국엔 후보를 안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대선 기간이 가뜩이나 짧을 텐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짧을 텐데 그 과정에서 후보를 안 내놓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오히려 후보를 안 내면 집중될 거다? 기자들이 이제 계속 물어볼 거라고 보는 거죠. 언론사들이 국민의힘 후보 누가 할 거냐, 대선 예, 포기하는 예. 거냐 이런 식의 예.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예.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누가 나오지? 아, 여기에- 오히려 그쪽으로 모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명확하고 이미 정해준 후보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집중될 거다. 이런 전략을 좀 구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제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논란 부분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을 길게 치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부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리는 최종적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를 이제 수호해야 되는 그런 보수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겠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렇게 예를 봐서. 들어 헌재를 개혁하겠다. 아니면 뭐 음. 헌재를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들면서 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그런 대선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를 내놓는 식당이 돼야 된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출연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쟁도 좀 붙어야 하고 이래야 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지금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당연히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치러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치러지게 되는 거니까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그래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 이걸 계속해서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속사정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직접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진이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봉 기자가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이 금원령 내려진 것처럼 쓸 수 없는 단어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니까 조기 대선 이야기를 좀 한다고 봐야 돼요. 이미 대선 공약하는 것 같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고, 그냥 다만 사실 또 너무 일찍 대선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그 두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사실상 좀 조기 대선 출정 선언 같이 보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소환제, 이게 정치개혁 의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파면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원을 파면하려면 본회의에서 의원들 뭐 표결해갖고 제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직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좀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수 있긴 한데 역대한 이걸로 파면한 사례가 2명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의원은 그 제도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뭐 당원 소환제라고 해서 허은하 대표 파면했던 게 좀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지자체장 주민 소환제에 국회의원 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어제 그 말씀드렸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뭐 특정한 주제를 막 뚜렷하게 강조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뭐 국민 통합, 외교 안보, 뭐 산업 전략 이런 걸 좀 백화점식으로 45분 정도를 나열을 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도층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겠다 뭐라는 전략으로 좀 균형을 맞췄다. 좀 무리하지 않는 메시지를 고민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다만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그게 잘 안 보여서 걱정이다라는 걸 이 대표 실무진 측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잘사니즘, 성장주의, 실용주의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주 4일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장 얘기하는데 주 4일제하고 이거는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란 것이. 깜빡이를 어디로 킨 건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나라가 이렇게 사달이 난 건 국회의원 때문에 뭔가 뭐 핵심이 그 지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검증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딴 데로 옮기려는 거 아니냐? 뭐 뜬금없다 이런 지적도 당내에 있고 어제 그 본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사실 기본사회위원장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좀 뒷순위로 놨던 거였잖아요. 예, 예. 그거를 오히려 기본사회 회복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게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가겠다. 뭐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노동 시간 유연화를 얘기를 했어요.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둔다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고 뭐 그런 맥락으로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 예외를 주겠다, R&D 예외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간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고성과 항의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있었거든요. 예, 이를테면 예. 우재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심이 뭡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었는데 이 지점에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뭐 논리는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 양측의 과제가 있으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자. 뭐 정치권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나름엔 뭐 옳은 얘기거든요. 다만 뭐 의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가는 느낌, 뭐 공격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건 제가 한 전략통 재선 의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안정감을 추구하겠다라는 포인트는 좋은데 지금 그래도 일단 우리가 야당 아니냐. 야당이라면 좀 도전자 입장에 서야 되는데 어제 연설은 그런 입장 같아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일사니즘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어제 핵심 키워드를 고르자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연설 보고 나서 좀 양쪽 취재를 해보니까 여야의 대선 전략이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봐야 되냐 이번 연설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헌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사이의 전선을 명확히 그은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비명계 통합이나 당내 통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부만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른정당 계열을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품었다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였잖아요. 그럼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총리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 그럼 장기 집권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비슷한 그림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여기에 옹호하는 세력은 빼고 나머지는 다 묶겠다. 헌정 수호 세력을 다 묶어서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외연 거죠. 확장. 연대를 크게 넓히겠다라는 거고 보수 쪽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데칼코마니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국민의힘은 아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수면 어. 아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외연 확장이네요 결국은. 마찬가지 비슷한 민주당도 거죠. 외연 확장이고. 민주당 쪽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공천 과정에서 뭐 빠져나간 그런 세력들은 흡수를 하겠다. 그래서 양쪽이 데칼코마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상대를 좀 고립시켜서 전체적으로 크게 쓰겠다라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좀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 계엄인 사람 다 모여라 이런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반 이재명인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외연 확장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전략으로 향후에 맞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기존 전략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굉장히 빠르게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국정 운영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들 여론 바탕으로 좀 운영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이고요. 근데 이게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개헌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입법으로 됩니까? 이게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일단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 쪽의 해석은 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좀 보여요. 그런데 헌법학자들도 이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4년으로. 예, 근데 예. 이거를 국민들이 뭐 소환해가지고 안 돼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손을 대야 될 거라는 해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개헌 논의가 지금 여권이나 특히 뭐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벌어지고 나서 대통령제 수명 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네. 유력한 사람들은 개헌하고 싶지 않죠. 자,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 출연하니까 좀 보충 설명 듣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갑니다. 초등학교 여아 살해. 자, 어제 오후 늦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정말 밤새도록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살 여아를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을 선생님이 지금 살해한 거잖아요. 학교 안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전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이제 흉기에 찔린 A 양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옆에
그 학교 여교사 40대 여교사가 같이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괴한이 침입해서 선생님하고 아이를 이렇게 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일단 이 A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여교사도 이렇게 몸에 흉기에 찔린 자국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자해한 거죠? 네,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로는 여교사가 본인을 자해한 걸로 보고 있고 경찰이 일단 그래서 경찰이 이 여교사한테 좀 추궁을 했는데 어제 밤 9시에 여교사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교사도 지금 그 치료 중이기 때문에 치료가 마쳐야만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나올 거고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랬다가 작년 12월에 몇 달 전이네요. 몇 달 전에 복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돌봄 교사라고도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제 휴직과 복직을 했기 때문에 방과 후 돌봄 교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과 전담 교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돌봄 교사 아닙니다. 네. 예, 확실한 정교사입니다. 예. 교과를 맡고 있었던 전교사고요. 예. 이 여학생은 1학년생이었는데 이 학생이랑은 전혀 평소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이상 나온 내용이 아직 없어서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